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법원에서 무려 3번이나 태클을 걸었던 이제 3번이나 보존 공고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대부분 이쯤 되면 이제 사건이 많은 공장형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충 내서 기각 결정 받아서 이제 의뢰인 탓하거나 이건 안 되나 보다 하고 법원 보존 공고에 따르세요 하고 의뢰인을 설득하고 이제 포기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라도 이제 탕감매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어해서 결국 개시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어떤 점 때문에 보존 공고가 3번이나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끝까지 이 탕감면이 막아냈는지 실제 사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의 사건의 관할은 수원 회생법원이었고요. 총 채무는 2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원금이 2억 2천 정도 되고요. 이자가 한 1,300 정도 되죠. 여기 보시면 총 채무가 2억 3천 정도. 그래서 이분의 저희 사무실을 봤을 때 이분의 현재 버시는 그 소득은 195만 원 정도 됐었고요. 의뢰인께서는 이제 1980년생 45세 남성분이었고, 이분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셔가지고 어린 시절 형이랑 이제 좀 힘들게 자라셨대요. 그런데 이제 빨리 이제 독립을 해서 결혼을 하셨고 이제 귀여운 딸을 얻으셨는데, 처음에 이제 보험 일을 시작했지만 실적이 나지 않아서 생활비를 계속 대출로 버티고 이 대출 또 받고 그렇게 계속 버티셨대요. 근데 이제 자녀분께서 잦은 병치레로 입원비가 너무 많으니까 이 대출도 한계가 오니까 이제 그 대출이 반복하면서 이제 상황이 더 악순환됐는데, 이제 배우자님 혼자 급여로는 이제 3인 가족이 버티기 힘드니까 이후 가족을 위해 마지막 승부라고 생각하고 소상공인 대출이나 뭐 저신용자 대출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최대한 받으셔서 커피 프랜차이즈를 창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재수가 없는 게, 그때 당시에 바로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우리 막 거리두기 하고 거리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개업하신 지 2달 만에 이제 매출이 급감하고 결국 바로 폐업을 하셨고, 그치만 포기를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면서 분식집을 열었는데, 이제 어디 초등학교 옆에 바로 분식집을 여셨나 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분식집도 막 프랜차이즈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대형 프랜차이즈 분식집 바로 옆에 들어오니까 또다시 이제 폐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빚은 이렇게 정말 2억 3천이 넘게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 거죠. 이분이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되니까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취업 자리를 알아봤는데, 이제 나이는 좀 높은 편이고 경력이 없으니까 취업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거주하고 계신 그 근처 집 주변 편의점에서 다행히 직원으로 고용을 해주셔가지고 현재 근무하고 있지만, 이제 195만 원의 급여로는 이제 눈덩이처럼 커진 이 2억 3천이 넘는 채무를 감당하기 너무 힘드니까 삶도 이제 팍팍해지고 너무 이제 지치시고 부부싸움도 많아지시고 가족 관계까지 흔들려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개인회생 신청 당시 기준으로 이분의 월 소득은 195만 원이었고요. 생계비는 128만 5,207원을 산정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2025년 기준 2025년 중위소득 60%가 143만 5,207원입니다. 2025년 중위소득 60%가 143만 5,207원인데 원래는 이걸로 이제 생계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소득에 비해 채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서 한 15만 원 정도 생계비를 감소해서 128만 5,207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그래서 월 소득에서 이 감소시킨 생계비를 빼면 가용소득 66만 4,793원이 나오고, 그거를 36개월 동안 변제를 해서 이거 곱하면 이제 2,393만 2,548원이 나오고요. 변제율은 11.29%로 나온 이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분의 청산가치의 주요 내용은요, 여러분 청산가치는 쉽게 말해서 이 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청산해서 이 탕감면이 없어지면 남는 돈이 얼마냐, 주머니를 털털 털어서 얼마가 남느냐, 그러니까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현재 재산, 이분은 이제 예금, 보험, 그다음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보증금 같은 게 있죠. 그다음에 또 차량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다 합쳐서 재산, 이제 청산가치로 산정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 보험도 있었고, 이제 현재 예금 이렇게 하고, 이제 근데 보험이 만약에 300만 원 있다. 그러면 거기서 압류 금지 150만 원은 제외합니다. 이거는 압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금 합계액에서 185만 원은 이것도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압류 금지가 다르냐?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도 몰라요. 법 만드신 분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그리고 주거지, 이 보증금 있죠? 이것도 임차 보증금이 이분이 2천만 원짜리 이제 그 주거지에 계셨는데 압류 금지 대상 소액 보증금이기 때문에 재산에서 청산가치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제 수도권, 수원해상법원 수도권은 1억 4천
한 500만 원 정도 이하 최대 4,300만 원 정도는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신청서를 접수했더니 25년 6월 4일 날 1차 보정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 6월 4일 이제 1차 보정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 보정 공고의 주요 내용은요. 직전 주소지를 소명해라. 그리고 최근 대출금 사용처를 소명해라. 카드 사용 내역을 소명해라. 직장과 소득 자료 등을 제출해서 현재 직장에 대해서 소명하라. 그리고 이게 아주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인데요. 빚에 비해 총 채무에 비해 변제율이 너무 낮다. 11.29%였나요? 하여튼 너무 낮다. 그러니까 다른 채권사들과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변제율을 올리고 변제 기간을 60개월이죠. 5년으로 올려라라는 보정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은 아주 우리가 과목으로 치면 주요 과목이에요. 맨날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밥 먹듯이 할 수 있어요. 직전 주소지 소명은 우리 등본 초본에 나오는 우리 몇 년, 한 3년 이전에 주소지 있잖아요. 그게 그 자가였는지 임차 월세였는지 그걸 이제 소명하라는 거고요. 최근 대출금 사용처는 우리가 채권자 목록에 있는 대출금에 대해서 대출을 받았을 때부터 그 금액을 다 소진했을 때까지 계좌 거래 내역을 토대로 저희가 표를 같이 작성해 드립니다. 신청인들과 같이 합세를 해서 그 사용처를 소명을 하고요. 카드도 똑같습니다. 카드 거래 내역서 뽑죠. 그럼 거기에 뭐 얼마 이제 결제 내역이 찍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걸 왜 샀냐, 왜 결제했냐, 그것도 소명하는 거고요. 직장과 소득자료, 뭐 내가 지금 어디 직장에 다니고 재직증명서,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그다음에 뭐 급여 명세서, 그다음에 급여가 들어오는 실제 입금 계좌, 그거를 소명하면 됩니다. 이 네 가지는 아주 아무것도 아니고 쉽고 간단하고 매일 나오는 보정인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해결할 수 있다. 귀찮을 뿐이죠. 그래서 이 보정서 제출할 때 이만 지웠던 이제 일반적인 보정들은 금방 하지만 이거는 이제 보정서 제출할 때 증빙 가능한 자료를 전부 제출하면서도 신청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60개월에 대한 거는 부당한 보정 공고이고 우리의 사용처를 봐라. 우리가 최근 대출 사용처나 카드 거래 내역서를 봐라. 뭐 스포츠 토토나 뭐 가상화폐 이런 거 1도 없다. 처음에는 그렇게 진술서를 쓰고 이제 보정 내용을 무시 아닌 무시를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신청서 제출했던 변제율과 변제기간 36개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7월 8일 날 1차 보정 공고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했더니 2주 만에 25년 7월 22일 날 2차 보정 공고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2차 보정 공고의 주요 내용은 2차 보정 공고의 주요 내용은 최근 대출금 3천만 원에 대해서 소명하라도 아니고 그냥 무턱대고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의 소득을 절반을 반영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웃기다고 표현하기는 그런 게 우리가 1차 보정 공고에서 최근 대출금에 대해서 다 소명을 했거든요. 근데 2차 보정 공고 나왔더니 내용을 보니까 최근 대출금 3천만 원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그러니까 이게 법원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변제기간 늘리라고 했는데 왜 안 늘리냐 이런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개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판부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대부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공장형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을 설득시키고 이제 포기하고 법원의 보정 공고를 반영하라고 이제 의뢰인을 설득시킵니다. 그리고 변제금이나 기간을 이제 법원의 요청대로 늘려서 이제 내고 뭐 기각을 받거나 그다음에 의뢰인 탓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 법무부원이 왔고 탕감면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런 보정 공고에 대해서는 끝까지 방어하고 이제 보정합니다. 그래서 최근 대출금에 대해서 1차 보정 공고 때 소명을 했지만 사용처 관련 도표, 계좌 거래 내역 일자별로 세부적으로 쪼개고 다시 정리해서 누가 초등학생이 봐도 정말 알아볼 수 있게끔 다시 정리를 해서 기존 대출금 변제, 일부는 현 주거지 보증금에 사용했다. 그리고 소명하면서 최근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처에 대한 고려 없이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방어를 했고 배우자 소득 역시 단순히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소득의 절반을 반영하라는 그 보정 공고는 그 실무 준칙이 있습니다. 회생 실무 준칙이 있는데 반영을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그게 반영해서 반영하라는 그런 반영할 수 없는 실무 준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소명을 했고 이제 2차 보정 공고에 대해서 7월 30일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약 한 2달여 만에 25년 9월 10일자로 또 3차 보정 공고가 나왔습니다. 3차 보정 공고 내용을 보니까 주요 내용은 기존 대출금 사용처 중 이제 기존 그 대출금에 사용한 부분 제외하고 소명 못하는 금액이 있었거든요. 이제 2달 동안 회생위원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우리가 낸 보정서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니까 눈에 불을 켜고 2달 동안 이제 검토를 하고 또 했겠죠. 그래서 이제 회생위원이 우리가 낸 보정서를 보고 또 보면서 태클 걸 게 없나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봤는데 여기 계좌에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분식집을 하셨는데 거기에 손님들이랑 이제 계좌 이체한 내역이 있었나 봐요. 그게
한 142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이 여러 명의 이름으로 계좌에 이제 찍혔어요. 그래서 한 그게 142만 8,900원 정도 이거를 청산가치에 넣어라. 이제 원래 신청서 당시에도 이제 계좌 거래 내역을 저희가 훑어보는데 이 정도 소액은 저희가 그냥 친구 간의 거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반영을 안 하는데 이제 회생위원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포기하지 않죠. 회생위원은 배우자 소유의 차량 2분의 1을 186만 원, 차량 시가가 2분의 1을 반영하니까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원래 배우자의 재산을 반영하라는 게 수원은 종종 나오는데 이제 차량 시가가 이 정도면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죠. 차량 가치가 낮은 겁니다. 근데 굳이 이것까지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회생위원 말이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했고요. 그러나 그 우리를 귀찮게 했던 변조율이나 변제기간 늘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방어를 했고 결국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142만 원과 이 청산가치 142만 8,900원과 배우자 소유 차량 2분의 1 186만 원을 이 같은 부분도 반영을 안 해도 되지만 굳이 왜 했냐? 일단 보존공고도 일종의 법원과 이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변제율과 변제기간을 크게 안 늘렸죠? 그러면 법원의 보정에도 어느 정도는 받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간만 길어지고 소명해야 되니까 계속 기간만 늘어지고 이렇게 기간만 늘어지고 저 142만 8,900원의 사람들 직접 찾아가서 입금한 내역 다 소명해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개인회생 절차가 언제 끝나겠어요? 그럼 어느 세월에 되겠어요? 우리는 시간, 비용 이런 걸 모두 고려해서 법원과의 싸움에서 받아줄 건 받아주고 근데 너무 부당한 건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법원과 보존공고 싸울 때 핵심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 의뢰문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변제금 76만 4,793원 이제 변제금이 가용소득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분의 총 채무가 2억 3,514만 8,756원이었는데 우리가 이런 기간을 거치면서 이분이 이제 차량 담보권이 있었습니다. 차량 이제 유지가 힘드니까 차량을 공매로 넘기고 잔존 채무만 포함되게 돼서 개시 결정되었을 때 총 채무가 2억 2,258만 3,995원으로 줄었고요. 이 차량이랑 이 별자권, 뭐 공매 이런 거는 제가 또 따로 영상을 찍을 겁니다. 따로 설명드릴 거니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총 이제 변제금 76만 4,793원 36개월로 결정돼서 이번에 총 가용소득이 2,753만 2,548원, 변제율 12.99%로 우리가 아까 귀찮았던 그 변제기간 변제율 높여라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정을 해서 방어를 해서 변제기간을 지키고 많은 탕감을 받으셔서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제율과 변제기간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법에 규정하고 있는 최저 변제 제국의 원칙을 충족하고 있다는 식으로 인가 요건이 충분하고 타당한 계획안이라고 맞서 싸워서 결국 변제율과 변제기간은 저희가 방어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분의 이 채무가 탕감되는데 들어간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저희한테 주는 수임료 250만 원입니다. 부채 발급해야죠. 부채 발급 비용 16만 원. 그리고 인지송달료 법원에 내는 돈 우리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비용이라고 설명드렸었죠. 저번 영상에서. 이분 채권자 9개고 51만 4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임료, 부채 발급 비용, 인지송달료 총 합쳐서 317만 400원으로 여러분 317만 400원으로 이분은 1억 9,505만 1,447원을 탕감받았습니다. 300만 원으로 1억 9천이 넘는 빚이 탕감됐습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은 한 번에 되는 제도가 아니라 부당한 보존공고에는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보존공고가 하나, 둘, 세 번 이렇게 많다고 무조건 불리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은 개인회생 하시기 전에는 월 원금이 아니고 월 이자만 대출금 이제 빌린 채권자들한테 월 이자만 소득이 195만 원이었는데 월 이자만 210만 원을 내셨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서 법원에 36개월 동안 76만 4,793원만 내면 된다. 1억 9천이 넘는 빚이 탕감이 됐다. 월 이자만 210만 원을 땅에 버리셨는데 76만 4,793원으로 새로운 삶을 되찾으셨다 이거죠. 근데 또 여기서 그렇다고 이분처럼 많이 보존공고를 통해서 탕감이 됐다고 부당한 사용처에 대해서도 방어해달라고 그건 안 됩니다. 오늘 사례분처럼 사용처가 부당하지 않을 때 저희도 같이 법원과 싸울 수 있는 거지 사용처가 도박, 유흥, 뭐 코인, 100% 주식 이러면 보존공고랑 같이 싸울 수가 없어요. 100% 그런 건 청산가치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건 보존공고 단계에서 어떤 건 법원의 보존공고를 받아들이고 어떤 건 끝까지 방어할지 그 판단과 대응입니다. 혼자서 이걸 다 감당하라고 하면 대부분 중간에 무너집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채무가 탕감되는 그날까지 탕감맨도 함께 하겠습니다.